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리는 미국 대선 본 투표가 미국 동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초접전 판세로 승부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승리를 자신하며 마지막 유세를 마쳤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투표 날이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은 아침 8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돼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거날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았고 지금은 한두 명씩 투표소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한인 유권자를 포함해 유권자들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Because I wanted to make sure that I could vote quickly. There was no one in line today. I voted for Kamala Harris because I think that she is how the future gets in the right direction. 사회 전반적으로는 경제랑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민주주의나 그 헌법에 대한 신념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부분 선거구는 오전 6시 또는 7시에 투표가 시작되고 마치는 시간도 오후 7시에서 9시로 다양합니다. 투표가 가장 늦게 끝나는 알래스카주는 서부 작은 섬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간 내일 오후에 마감됩니다. 이곳 버지니아는 민주당세가 강한 곳이어서 투표가 끝나면 개표 결과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나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는 박빙 승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서 개표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씩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미 투표가 끝난 선거구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로치는 현지 시간 자정,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유권자가 단 6명에 불과해서 투표는 금방 끝났는데요. 주민 100명 미만 자치구는 개표 결과를 바로 공개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결과도 바로 나왔습니다. 결과 발표 들어보시죠. For president, 3 for Kamala Harris, 3 for Donald Trump. 마치 짠 것처럼 3대3 무승부 결과가 나왔는데 이 딕스빌 로치는 최근 2차례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던 곳입니다. 정말 작은 마을인가 보군요. 유권자 6명이 3대3 그렇게 나왔고. 근데 전체적인 판세도 지금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만 봐도 이 오차 범인의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아틀라스 인텔이 지난 이틀간 실시한 조사 결과는 트럼프가 1%포인트 차이로 미세하게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직전에 나온 다른 조사는 해리스가 1, 2%포인트 우세한 결과도 많아서 전국 단위 여론조사로 승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선 족집게 통계학자로 불리는 네이트 실버는 대선 당일 결과 예측을 발표했는데 8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4만 12번 해리스가 승리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0.03%포인트 워낙 미세한 차이여서 대선 족집게마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역대급 초접전 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네, 그런 만큼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마지막까지 총력 유세를 이어갔죠. 네, 해리스는 선거 마지막 날 유세에서 긍정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자제하고 미국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자는 메시지에 집중했습니다. 어제 해리스는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서만 5군데에서 유세를 이어갔는데요. 해리스의 마지막 메시지 들어보시죠. More hopeful future that we will build together. And tonight, then we finish as we started, with optimism, with energy, with joy.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북부 미시간까지 이 유세 대장정을 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벽 2시가 넘어서 마지막 유세를 마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유세를 900번은 한 것 같다며 대선 압승으로 백악관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에서의 마지막 유세가 자기 인생 마지막 선거 캠페인이 될 거라며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is is my last rally. Can you believe it? The rallies, these big, beautiful rallies,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But this is all you need to know. I mean, Joe and Kamala broke it, and I will fix it. I'll fix it fast. 해리스 부통령은 오늘 개표 결과를 이 워싱턴에 있는 하워드 대학교에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곳은 흑인 명문대로 해리스 부통령의 모교이기도 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개표 결과를 기다릴 거라고 USA 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대로 투표 결과가 나온다면 오늘 안에 최종 승자가 가려질 가능성은 낮아서 두 후보 모두 개표 결과를 지켜본 자리에서 승리 선언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 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대선이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능한 치열한 접전으로 나타나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대선에서 변수로 작용했던 샤이 트럼프에 맞서 백인 여성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표가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관심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주 경합주에서 방영된 30초 분량의 TV 광고. 남편 몰래 해리스를 찍자는 이 영상에 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목소리로 출연하며 여성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Did you make the right choice? Sure did, honey. Remember, what happens in the booth stays in the booth. 이외에도 화장실 등의 여성의 독립적 투표를 강조하는 손글씨 메모까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높았던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이른바 히든 해리스 잡기에 주력해왔습니다. Regardless of the political views of your partner, you get to choose. You get to use your judgment and cast your vote for yourself and the women in your life. 이에 대해 트럼프 진영은 가족의 몰락을 상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라틴계와 젊은 흑인 남성의 표가 트럼프에게 얼마나 쏠릴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이른바 샤이 트럼프 변수가 지난 2016년 대선 때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한번 현직 대통령을 경험한 후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트럼프 지지라는 것을 여론조사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숨기질 않는다. 샤이 트럼프는 이미 다 여론조사에 반영되었다.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역대급 초접전 양상 속에 숨어있는 지지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양측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미국 대선이 좀 복잡하죠.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는 간접 선거입니다. 또 승자 독식제라는 제도 때문에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엘고어 후보가 전체 득표에서 앞섰지만 승자는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약 70만 표를 더 얻고도 트럼프 대통령에 패했습니다. 두 선거 모두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선거인단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대선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 538명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538명은 50개 주에서 선출되는 연방 상원의원 100명에 하원의원 435명, 그리고 의원이 없는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3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주별 선거인단 숫자는 인구 비례로 배분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가 5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순입니다.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와 버몬트 등 6개 주는 선거인단이 3명에 불과합니다. 538명 중 270명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승자 독식제입니다. 네브라스카와 메인주를 제외한 48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차지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전체 득표에서는 앞서고도 최종적으로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개표와 함께 당락은 사실상 확정되지만 다음 달 16일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6일 차기 대통령이 공표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투표는 오늘 시작이 됐지만 대부분의 예측 조사가 초박빙이어서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처럼 대선 이후 소송전은 물론이고 이 폭력 사태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미 국회의사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결과 불복 선동 연설에 자극받은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하면서 당시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인증 절차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이번 대선도 막판까지 초박빙 전망이 엇갈리면서 선거 이후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공언하면서도 불복 가능성을 노골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사전투표에서 가짜 유권자가 발견됐다고 SNS를 통해 주장하는 등 이번 대선 관련 소송이 벌써 90여 건에 달한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Well, if Trump is defeated, he will not accept the result, and will do everything he can to try to prevent that count on, I think it's January 5th. The difference between 2024 and 2020 is that he's not president. 이에 대해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측도 전 백악관 법률고문 등 유력 인사를 영입하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인들이 미 의회 폭동 사태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측의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his is not 2016 or 2020. We can all see that Donald Trump is even more unstable. And now he wants unchecked power. 대선 이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공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62%가 이번 대선 이후 폭력 사태 발생을 우려했습니다. 또 응답자 8%는 폭력이 뒤따르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원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se are the kinds of actions that have historically in other situations really undermined democracy, and that means undermining the economic basis of shared prosperity. 이에 따라 당국은 백악관 주변에 경찰 3천여 명을 투입해 대형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일부 공원 통제에 나섰습니다. 또 워싱턴주와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도 폭력 소요 사태에 대비해 주 방위군에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네, 제47대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결과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의 전망과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이문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제 뭐 투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개표까지 진행이 된 데가 있어요? 보니까 뉴햄프셔주 딕스빌로 좀 전에 이제 저희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만 3대3으로 벌써 나왔네요. 네, 여기 이제 전통적으로 한 196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가장 먼저 영시가 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곳으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이 포문을 여는 듯한 그런 이제 상징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 이제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주마다 할당이 되어 있는 이제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동률이 나왔을 때 또 이제 또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 뉴햄프셔의 선거인단 수가 4개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가져가는 쪽이 어떻게 될지 이제 이렇게. 근데 민주당 텃밭이라면서요?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근데 뭐 아무튼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차도 있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이라도 또 투표장에 나오는 분들에 대한 마음에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막판까지 네. 보면은 초접전 양상을 보였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경합주 7곳을 보면 오차 범인의 초접전이었는데 지금 판세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뭐 정말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기관마다 다 달라서 이거를 네. 뭐 일일이 다 인용을 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그래도 공신력이 다 물론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이라고 믿지만 네.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 갖고 온 건 뉴욕타임스 시에나대 결과이긴 한데요. 이 지금 지표로 봤었을 때는 약간은 해리스가 더 우세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뭐 네바다 같은 경우는 해리스가 49이면서 트럼프가 46이고요. 지금 뉴욕타임스 네, 말씀하시는 뉴욕타임스 말씀. 네, 예. 약간 제가 적은 이게 지금 거랑 11월 5일이니까요. 네, 이게 이제 조금 네. 최근 조금 것 더 같은데. 이제 갱신이 된 부분인 예.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수치가 거의 지금 차이가 없고 지금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곳이 이제 펜실베이니아 되겠는데 네. 펜실베이니아도 지금 동률이었다가 지금 벌어진 게 그나마 지금 1일이 벌어진 거기 다 때문에 보면 네. 1~2%포인트네요. 그렇죠. 뭐 오차범위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결국은 뭐 전체에서 해리스가 다소 우세하다. 뭐 이게 뭐 3%네 4%네 하는 것보다는 네. 결국은 경합주를 위주로 봐야 되긴 하는데 경합주가 이렇게까지 지금 네. 박빙으로 이거는 나온다. 더 힐이고요. 네. 이렇게까지 박빙으로 나온다는 것은 좀 상당히 지금 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뭐 설사 이게 예측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뭐 탓할 수 없는 지금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 여론조사라는 네. 게 지난 여러 차례 미국 대선에서 그 최종 결과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샤이 트럼프라는 얘기도 나오고 요번에는 이제 뭐 히든 해리스라는 네, 얘기도 네. 나오고 이게 여론조사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됐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여론조사 기관들도 노력을 하죠. 예를 들면 이제 샤이냐 히든이냐라고 하는 건 조금 뉘앙스나 이제 말을 하는 그 그룹이 좀 달라지는데 샤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거는 뭔가 말 그대로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부끄럽다는 거는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분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회적으로 받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나에 대한 이미지.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야라고 말했을 때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받게 될 약간의 싸늘한 눈초리 예.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미처 말을 못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히든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은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에 채 미처 잡히지 못했던 부분들을 네.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텐데요. 예. 이제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16년 당시에 이제 이게 여론조사에서 다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 당시를 이제 반추해 보면은 뭐 트럼프라는 인물이 워낙 유명 인사긴 했죠.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워싱턴에서 생활을 할 때인데 뭐 전 국민이 아는 셀러브리티니까요. 뭐 연예인은 아니시지만 뭐 빌리언웨어 억만장자 그 뉴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부동산 디벨로퍼로 성공을 해서 각종 무슨 그런 TV 예능 쇼에 나오고 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있지만 이분은 분명히 워싱턴의 서클 소위 우리나라 정치로 치면 여의도 정치에서 봤었을 때는 벗어나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나올지도 잘 알 수도 없는 잘 모르는 약간 블랙박스 같은 그런 당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에 다 잘 반영이 잘 안 됐던 건데 아하. 이런 경험들이 이제 있으니까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제 보정을 하려고 하죠. 내지는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뭐 이걸 전화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뭐 많게는 뭐 1000 단위로 간다고 그래도 적을 때는 뭐 수백 명 단위를 가지고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라는 게 예. 이것이 과연 이 억 단위 그 유권자들을 그러게요.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하여튼 보정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분명히 여론조사 기관들이 하고 있지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한계가 또 이번에 어떤 식으로 또 드러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 대선 승부를 예측하는 모델이 네. 선거 전 마지막 날까지 이제 50대 50 동률로 분석이 또 됐습니다. 근데 네. 막판 예상 승률 추세를 좀 살펴보면 해리스 후보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나타내더라고요. 예, 근데 이것도 글쎄요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 샘플링 자체가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샘플을 놓고 시계열을 놓고 계속 봤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샘플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바뀌는 상황에서 다소 어느 시점에 트럼프가 우세해 보였다가 또 어느 시점에 해리스가 우세해 보이는데 우리가 관찰자적 입장에서 우리는 이거를 크로놀로지컬리 이게 시계열적으로 이거를 지난 한 선거 기간을 쭉 봤었을 때 6월 달에 첫 그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 바이든이 너무 모습이 좋지가 않았고 예. 그래서 첫 7월에 이렇게 후보가 교체가 됐고 물론 이제 또 그 사이에 무슨 뭐 암살 시도가 있고 뭐 이런 드라마들이 맞아요.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거를 지금 우리가 분절적으로 이뤄졌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되돌아봐서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게 추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예. 사실은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을 예. 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으십니다. 전문가들도. 예. 이거는 요컨대 그만큼 지금은 박빙 상태인 건 맞는 거고 네. 그러면 누가 어느 순간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박빙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흐름을 결국은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유리할 거냐 해리스가 유리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들이 갈라지시는 부분이 있겠죠. 예. 네, 여론조사, 뭐 예측조사 다 모른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어쨌든 지금 뭐 그 경합주가 7곳이라고 그랬는데 네. 대표적으로 경합주 중에 경합주를 펜실베니아를 꼽더라고요. 그건 그럴 왠가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랑도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게 우리도 상당히 뭐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영토 사이즈는 작지만 동과 서가 나눠져 있고 예. 그래서 뭐 여러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사실 그 산업 구조가 좀 다른 부분들도 크죠. 이제 동쪽이 아무래도 공업 쪽이 강하고 서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다른 뭐 농업도 있고 물론 저희 대학에 있는 뭐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충남이 좀 펜실베니아하고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공업도 있고 농업도 있고 심지어 이제 학술 연구기관들도 있고 이런 주란 말이죠. 이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전통적인 미국을 좀 먹여 살렸었다라고 하는 무슨 석유, 뭐 화학 제철 뭐 이런 쪽들 이렇게 중화학 공업에 가까운 것들이 전통적으로 있었으나 예. 이것이 이제 소위 이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컨베이어 벨트가 녹이 슬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전통적인 공업들이 이제 쇠퇴했던 지역. 그러나 우리가 뭐 트럼프 자신도 본인이 그 대학 출신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시지만 그 유명한 유펜이 있는 그 필라델피아도 있고 예. 또 미국 독립의 정말 상징이었던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필라델피아라는 곳은요. 예. 또 그런 도시도 있고 해서 이게 복잡한데 북쪽인 듯 북쪽 아닌 듯 또 이제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도 공업 쪽인 듯 또 지적 산업이 있는 듯 또 농업 쪽도 있는 여러모로 복합적인 도시네요. 복합적인 도시니까 또 인구도 많기 때문에 19명이나 되는 거고요. 선거인단이. 그러니까 여기서가 결국은 승부가 갈릴 거라고 이제 많이들 보고 계신 거죠. 네. 이 펜실베니아를 보면은 지난 2016년 때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했던 곳이고 지난번이죠. 2020년에는 바이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네. 또 역전극을 펼쳐서 신승을 했던 곳인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좀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것도 이제 여론조사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결국은 정말 여기서 갈라질 겁니다. 결국은 지금 아마도 이 7개 주 경합주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아리조나,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조지아 이런 데는 이제 트럼프는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요.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벨트라고 할까 약간 남부 지역이면서 물론 아리조나는 더 서쪽이지만 예. 요 전통적으로 이제 요쪽 지역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고 보수 성향이 좀 강하죠. 강한 남부가. 대체적으로 그래도요. 예. 아직 뭐 여러 가지 산업에 특히 아리조나나 조지아는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를 일단은 확보를 하고 적어도 북부에 아까 말씀한 그런 네. 그 러스트 벨트 중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펜실베니아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예. 뭐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해리스 쪽이 다소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 게 북부가 아무래도 선거 인단 수가 더 많으니까요. 뭐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에 펜을 이긴다고 했었을 때는 이쪽을 설사 잃는다 하더라도 이제 그 숫자를 더하면 270이 된다. 뭐 해리스가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텃밭을 굳건히 굳건히 지키는 게 지금 지키고, 이제 예, 그게 지키면서 관건인데. 펜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양쪽 자, 다. 네. 지역적으로는 그렇고 사전 투표가 이제 막판까지 진행이 됐잖아요. 네. 보니까 8,200만 명 네. 넘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네. 상당히 많은 수인가 봐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가 코로나 때죠. 이제 코로나 때 여기 지금 도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투표율에서 무려 66.8%인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그럼 1억 명이 넘는 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셨다. 또 그때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앞뒤로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 이미 올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뭐 7,500, 지금 오늘 8,000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니까요. 아마 무난히 50%를 넘길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 가운데 사전 투표한 게 하신 분들이 50반 반 이상을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의례적으로 생각을 하면 전통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좀 다소 유리해지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민주당 쪽이 또 사전 투표 하신 분들의 출구에서 이렇게 문의를 하거나 했었을 때는 해리스 쪽이 우세한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하지만 이제 공화당 쪽 같은 경우도 이전의 모습 그 전통적인 그 해석과는 좀 달리 전통적인 해석이라 함은 보수 쪽일수록 아무래도 사전투표 못 믿으니까 현장 당일에 가시죠라는 그 행동 패턴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는 결국은 공화당도 지금 독려를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전투표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지금 양쪽이 다 결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이 반드시 꼭 대단히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를 갖고 올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결국 개표를 끝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백인 여성층의 표심도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린 요소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백인 여성들이 미국 대선에서 지난 2번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글쎄 이 트럼프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이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고 지금 잠깐표를 보면은 전체 유권자 중에 백인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네요. 정도로 나오고 유색 인종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요 다인종 국가라고 하더라도 백인이 절대적인 우위인 거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그것은 이제 인구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니키 헤일리 기억하시죠? 이제 유엔 대사도 하셨고 뭐 경선도 같이 했고 막판까지 혹시 끝까지 가려나라고 기대하는 분들조차 있었던 그 니키 헤일리 같은 분. 글쎄 이제 이거를 백인 여성이라고 이거를 또 다 일반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좀 의문을 좀 던져본다면. 지금 어떤 이런 그 미국 안에 있는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성별 문제가 그럼 여러 지표를 통해서 이미 다 확인이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성별 문제에 얹어서 이게 약간의 계급 갈등 내지는 계층 갈등적인 구조를 보이는 게 백인 남성이라도 조금 고학력자가 아닌 예를 들면 고졸인데 고졸이신데 뭐 어디 노동자로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좀 지역에 그런 농업에 종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소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대졸이라 하더라도 여성보다는 높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뭐가 더 공평한 거냐라는 거는 또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겠습니다만 결국은 지금은 학력이 더 높은 대졸 여성들의 수입이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그럼 이게 여기서 이제 겹쳐 보이는 게 백인이라서라는 것도 있지만 성별에 있어서 과거에 주류였었던 남성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쇠퇴한 것에 비하여 이제 여성들의 지위는 더 경제적 지위도 올라갔고 이런 그 국면에서 그 구조에서 나오는 어떤 분노, 집단적 분노 내지는 그 열패감이라고 할까요?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이 트럼프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에 또 덧입혀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위 이제 아까 니키 헤일리 같은 분을 지지했었을 만한 좀 고학력의 백인 여성들이면서 때로는 좀 본인이 사는 지역이 공화당 우세라 하더라도 그래서 잘 말할 수 없었던 뭐 그런 분들이 행여나 이제 모르죠. 주변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번만큼은 결국은 해리스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남녀로 꼭 그
분리해서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볼 건 아니다. 지금 이제 저는 소득 그렇게 구조도 이제 생각합니다. 많이 달라졌고. 네, 뭐 소득 그렇기 구조, 때문에. 교육 수준, 네, 본인이 속한 어떤 지역의 분위기라고 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좀 함께 같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근데 아닌가 조금 싶습니다. 전에 이제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습니다만 네. 이게 스티커들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붙어 있거든요. 저게 이제 여자 화장실에 붙어 있는 스티커들인데 예. 여기에 당신의 투표는 비밀이다. 그리고 당신이 누굴 찍었는지 남자친구나 남편은 알 필요가 없다. 요것도 저 해리스 캠프 측의 선거운동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예. 이게 아마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게 굉장히 뭐 세계적으로도 파장이 컸지만 네. 저도 그 당시 미국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굉장히 그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하는 게 예. 뭐 이혼이 많아졌을 그래요? 정도였으니까요. 이게 이 얘기는 결국은 평생을 뭔가 같이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렇게까지 지금 그 어떤 정치적 관점이 달랐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대로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지금은 이제 이게 모든 역사라는 것은 결국 뭐 액션과 리액션이니까요. 이 반작용으로서 지금 이제는 그때 그런 경험을 어떻게 보면 떠올리게 하는 제가 봤었을 때 그런 지금 문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요. 걱정할 필요가 이제 없이 서로 얘기하지 말고 예. 본인의 소신껏 정치적 소신을 한 표로서 행사하십시오라는 그런 지금 뭐랄까요 캠페인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 유권자 소신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까지 제작이 네, 됐는데 당연히 트럼프 측에서는 이간질하는 것이라면서 좀 격양된 분위기를 나타냈잖아요. 이게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시나요? 글쎄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 워낙 이제 여성 관련 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실제로 사법적인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사실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는 참 뭐 저 역시 여성으로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뭐 별의별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 예. 예전에 2016년 선거 때 뭐 그 라커룸에서 있었던 무슨 녹취록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배우분하고의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었을 때 여성들이 선뜻 이것을 좀 참 마음이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본인은 얘기했었죠. 본인은 누구보다 그렇군요.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백인 여성들은 모두 트럼프를 지지를 했었고 비중상 네. 트럼프를 이제 더 많이 지지를 했었고 뉴욕 타임스가 그래서 이 백인 여성이 이번에 승패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이번에는 공약하고 정책을 한번 비교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두 네. 후보의? 네. 예, 많이 다른가요? 뭐 아무래도 그 트럼프가 이제 그 6월 달에 그때는 이제 후보가 바이든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얘기였었죠. 이제 그 국방 외교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역시 불법 이민을 가장 전면적으로 지금 끝까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추방 아주 이제 좀 심각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해리스는 국경 보안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사회적인 지금 파장이 큰 이 낙태권 문제도 이제 트럼프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측면, 보수적인 분들을 대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시술 주별로 뭐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에 비하여 이제 해리스 쪽은 더 진보적인 그 생식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는 인하하고 이제 관세를 결국은 뭐 우리한테까지 지금 한미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편적 관세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라든지 한편 이제 해리스는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그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 이제 중산층을 위한 이제 정책들을 펼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 때 있었던 소위 말하는 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오게끔 하는 것의 연장선에서 있었던 인플레 감축법을 계승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북한 문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북한 문제를 놓고 봤었을 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친분이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정상 외교가 가능할 것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비하여 이제 해리스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비판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니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일 건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뭐 당장이라도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쪽이고 해리스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을 계속은 당분간은 좀 지원해야 된다는 쪽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다 갈라지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6월 달에 트럼프가 이제 그 토론에서 선점을 딱딱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아프간 딱딱딱딱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놨기 때문에 다소 지금 민주당 쪽은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낙태권 문제를 빼고는요. 빼고는 대부분은 이제 조금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지금 프레임, 물론 트럼프만이 이걸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정말 이것들이 중요한 문제들이긴 한데 또 트럼프가 워낙 어젠다 지금 세팅을 의제 설정을 잘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액션 정도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렇게 정책을 비교해서 지금 해리스 대 트럼프 이렇게 놨지만 사실 해리스는 지금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는 건 아닌가요? 거의 뭐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뭐 이런저런 곳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곳에서도 그래서 도대체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선뜻 뭐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본인이 계속 이제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 바이든과 다르다라는 말만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거기서 어떤 클리어한 게 그 깨끗하게 이게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해리스라고 하는 그 후보의 좀 다소 한계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거 전에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가 중간에 바뀐다든지. 그러게요. 내지는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그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경쟁을 뚫고 나온 후보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그 뾰족함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이런 데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글로벌 외교나 정치, 뭐 경제 지형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뭐 미국 대선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영향이 크지만 게다가 이제 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는 안보 정책을 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일단은 그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는 시나리오에서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역시 방위금 그 방위 분담금 이제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는 지금 저 역시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핵무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북한과 어떤 1대1로 교섭을 하겠다. 핵군축에 가까운 그런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없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목소리가 더 실릴 목소리 힘이 더 실릴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이런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좀 우려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 한반도 관련한 사안들이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 사안의 시급성에 있어서 봤을 때 트럼프가 만약에라도 취임을 한다고 한다면 당장 내년 2025년에 우리 문제가 그렇게 최우선에 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희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지금 제일 급한 거는 우크라이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지금 북한이 또 개입이 돼 있고 해서 우리랑도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어떻게 지금 수습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저희조차도 이게 다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 상황보다 지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기가 한때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중동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유럽 상황이 훨씬 더 긴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푸틴이 뭐 직접 뭐 제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할 정도로 뭐 실제로 유럽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뭐 파병도 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한반도에서도 오늘도 탄도미사일 쐈잖아요. 며칠 전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쏘고 그래서 뭐 그 존재감을 계속해서 이제 드러내려고 미국 대선 앞두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표가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이제 투표 마감되고 이제 개표도 이제 시작되고 결과도 뭐 나올 텐데 결과가 한참 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보통 우리는 이제 그 당일날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저희는 새벽에면 나오니까요. 근데 네. 지금 2020년 당시에 11월 3일 선거였고 7일 저녁 때쯤에 나왔던 것으로 나오는데 한 4일 걸린 것이죠, 꼬박. 네. 이번에도 이제 상당히 걸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차가 일단 있고요. 시차가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주 이거 미국은 이 연방 그러니까 지금 표도 나오지만은 뭐 각 주마다 다르네요. 예. 투표 시작 시간도 다르고 마감 시간도 다르고. 네, 네, 지금 이제 네. 동부 시각 기준으로지만 네. 동부 시각 기준으로 하면은 뭐 다 다르겠죠. 다르겠지만은 네, 네, 네. 각 주별로도 저녁 6시냐 8시냐 그렇습니다. 뭐 다르고.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연방 국가다 보니까요. 각 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자치권이 워낙에 강하고 네. 그래서 주마다 이제 룰도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득표율이 0.5% 미만으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그냥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으로 처음부터 다시. 0.5% 기준으로 해서요. 예. 이런 주들이 제법 있습니다. 뭐 DC 같은 워싱턴 DC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 이게 이제 주마다 또 그 숫자가 또 다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검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계속 보셨지만 너무너무 초박빙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서 만약에라도 재검표를 하게 된다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편 투표가 또 있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 글쎄요 적어도 며칠 내지는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경합주 같은 경우는 개표 결과가 늦어지면서 뭐 재검표 요구도 나올 수 있고 사실 소송전이 발생할 우려도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미 대선 관련 소송이 90여 건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일 아마 우려하시는 것이 이제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저 개인적으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모두에게 충격적이었던 것이 1월 6일 사건이죠. 네. 의사당 난입 그렇습니다. 사건.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아무리 미국이 총이 있는 나라이기로선 이건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런 비슷한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트럼프 본인도 굉장히 또 언변이 뭐 화려하시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지금 또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참 좀 정말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예. 특히 펜실베니아 지역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부정행위를 그들이 저지르고.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네. 뭐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면 당신을 감옥에 넣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뭐 공정하고 법적이며 좋은 선거일 때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공정하지 뭐 자신이 이기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뭐 해석이 되고요. 뭐 그래서 네. 벌써 그 뒤 선거 뒤를 또 염려하는 맞습니다. 목소리들이 네, 많이 나오고 네. 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주제나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이른바 끝장회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고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3일 앞두고 진행될 이번 기자회견에서 질문 개수나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입니다. 앞선 3번의 기자회견과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 영역도 나누지 않고 주제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서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궁금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진솔하고도 변화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보하고 싶은 부분보다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회견은 용산 참모진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조언에 따라 애초 계획했던 시점보다 앞당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번 달 말쯤 하려던 회견을 2주 이상 서둘러 하게 될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대국민 담화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 여사 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 수위와 인적 쇄신 등에 대한 입장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지만 김 여사가 회견장에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이번 회견이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최대 분수령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4대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러한 저항을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위기를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통해 개혁 동력을 회복하려면 회견에 앞서 참모진의 고언에 귀를 기울이는 등 달라진 소통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윤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를 전격 예고하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 당 안팎에선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입장 발표를 7일로 앞당기자 한동훈 대표는 국민 눈높이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절반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인적 쇄신과 함께 김건희 여사 논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담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 대표 측은 한 대표의 그간 작심 발언과 더불어 여러 통로로 전해진 쇄신 요구가 대통령실 기류를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용산을 찾은 사실을 공개하며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 여론을 대통령에 전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에 다녀왔습니다. 말씀을 전했고 당초에 11월 말경 이야기가 나와서 그보다는 훨씬 이런 시점이면 좋겠고 그동안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던 한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친한계에선 한 대표의 존재감을 애써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볼멘 소리도 나왔는데 한 대표도 주위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안팎에선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친윤계는 대통령이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밝힐 거로 기대했습니다. 결단이 내려지면은 거침없이나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국민들께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조치가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이 국민 기대에 걸맞은 쇄신을 결단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만나 현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레 당겨진 대통령 일정을 두고 개파 간 물밑 신경전도 여전한 가운데 이번 대통령 담화가 당정 그리고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특검 수용 없이 돌아선 민심을 달랠 길은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밟는 동시에 명태균 씨의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배우자가 박절하지 못했다는 등 어쭙잖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간 타는 민심에 기름을 붓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반성과 쇄신의 최소 조건은 김 여사 특검을 받는 거라며 오는 14일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매일 저녁 국회 농성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랍니다.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명 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측 인사를 통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선거 캠프 합류를 부탁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인데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명 씨가 무관하다던 윤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대기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대기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선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공천 개입 의혹 등 13가지 사건을 망라한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을 의결했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의혹 보도된 내용, 기본적 사실관계는 아예 확인도 안 된 내용,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통령의 육성이 다 나오면서 저희들이 김건희 특검법에 이 부분을 추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외에선 1,000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에 더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정권 규탄 집회를 오는 9일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선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자는 의원 모임도 꾸려졌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특검을 관철하는 게 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대응 방향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검사 4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제기된 의혹 모두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에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 1명 등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합니다. 지난달 수사팀에 검사 2명을 파견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보강이 이뤄진 겁니다. 기존 수사팀에 지난달 파견한 검사 2명, 이번에 파견한 검사 4명까지 모두 11명의 전담팀이 꾸려진 건데 사실상 특별수사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추가 파견이 결정된 이지영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명태균 관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인데 관련 보고를 받는 대로 수사팀 업무도 새로 배분할 계획입니다. 전담팀이 꾸려진 만큼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 돈 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수사는 명 씨가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등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거로 보입니다. 공천 개입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서 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대통령 부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법리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해당 의혹 역시 창원에서 함께 살펴볼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이 전담팀 구성으로 수사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가운데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렇게 수사팀이 보강된 만큼 검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을 2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오는 8일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형준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의 검찰 조사 일정은 오는 8일 이번 주 금요일로 잡혔습니다. 변호사 선임 등 조사 준비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금요일로 잡은 겁니다. 명태균 씨가 받는 첫 번째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2022년 보궐선거 이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받았던 겁니다. 김 전 의원은 돈의 액수가 6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 대가성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 씨와 김 전 의원 모두 채무 관계란 입장입니다. 공천 대가로 받아왔으면 왜 걔들이 돈을 갚지?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래한국연수를 명태균으로 해야 이 범죄 사실이 모든 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강혜경 씨는 이제 어쨌든 그 9천만 원을 가져가서 4명한테 나눠주고 제가 평소에 현금으로 받은 건 현금으로 갚고 통장으로 받은 건 통장으로 갚으라고 해서 그게 이제 정인과 증거가 있어요.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했던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줬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증거라며 공개한 통화 녹음 파일로 파장이 더 커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공천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 겁니다. 검찰은 수사팀 인력을 2차례나 보강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인력을 늘린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핵심인 명태균 씨 소환 조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인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정부가 서울 시내와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5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거의 전 구역이 개발 제한 구역을 푼 겁니다. 보도에 김기봉 기자입니다. 88주택 공급 방안에 등장했던 수도권 신규 택지 8만 호 가운데 5만 400호가 발표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221만 제곱미터에 2만 호를 비롯해 고양 덕양구 일대 9,400호,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에 14,000호, 그리고 의정부 용현동 일원에 7,000호입니다. 모두 688만 제곱미터인데 96%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를 푼 것입니다. 서리풀 택지의 경우 55%인 1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을 최대 10년 연장하거나 20년 뒤 자녀 수에 따라 시세의 80 또는 90% 가격으로 분양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시대 최대 화두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또 다른 가장 중요한 축이죠. 그런 의미에서 절반 물량을 배분을 했고요. 네 곳 모두 서울 도심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되고 있거나 추가될 예정이어서 향후 유력한 입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내후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에 첫 분양, 2031년엔 첫 입주를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없고 불안하면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연거를 해서 집을 한다든지 무리하게 산다든지 하는 가수요가 붙을 수가 있는데 좀 기다리면 좋은 위치에 양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입지 선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지만 아껴둔 그린벨트를 푸는 만큼 더 적극적인 공급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노른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종전의 용적률을 좀 확대해서 일기 신도시처럼 300에서 350%로 상향해서 10,000가구, 20,000가구 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공급 방안이 실수요로 연결되게 하는 엄정한 관리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주택 공급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기 수요를 막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도 택지 발표 전부터 사전 작업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국토부 직원과 사업 제한자 등 15,000여 명과 직계 좀비속을 대상으로 후보진의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했고 발표지구의 최근 5년간 거래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752건을 선별해 심층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4곳 모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같은 부대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는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홍성욱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에서 내린 남성. 같은 부대 사무실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군 장교 양모 씨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을 왜 유기했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법정 신문은 10분도 걸리지 않았고 양 씨는 다시 호송차에 오를 때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 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양 씨.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양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관학교를 나온 양 씨는 중령진급 예정인 현역 군장교로 경기 과천에서 근무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습니다. 숨진 피해자 A씨는 과천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임기제 군무원 33살 여성으로 지난달 30일 일부로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전근과 계약 만료를 앞둔 이들은 지난달 25일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격분한 양 씨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 유기한 뒤 떠오르지 않도록 돌덩이까지 넣는 치밀함을 보였고 의심을 피하려 피해자 휴대전화를 사용해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 출근하지 않겠다 안부를 묻는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범행을 은폐 시도를 했는데 새로운 근무지에서 태연히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대단히 계획적인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공분을 일으킨 잔인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양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YTN이 단독 보도한 이천 냉동고 시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아들의 범행 동기와 아버지의 사망 시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지난 1일 40대 남성 A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재산 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과 지난해 11월 대형 비닐봉투를 구매한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또 외력 등에 의한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 아버지 활동을 역추적해 사망 시점을 9월로 추정하고 있는데 추후 부검 세부 결과와 A씨 행적 등을 종합해 아버지의 정확한 사망 시점을 특정할 계획입니다. 때이른 겨울 추위 속에 강원도 설악산에선 때 아닌 11월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설악산에 늦가을의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는 단풍 대신 하얀 눈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대피소 주변 등산로도 하얗게 비단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설악산 11월 풍경은 이미 초겨울입니다. 한 2cm 정도 쌓였는데 현재는 소강 상태라 거의 추가적으로 쌓이고 있지는 않아요. 성급한 계절의 시계는 내륙에서도 앞서갔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경기도 파주 군내면 영하 0.7도, 연천 백학면 영하 0.1도로 경기 내륙에서 비공식 기온 기준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기록됐습니다. 서울도 5.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고 강화 3.7도, 대전 7.4도, 대구 8.2도, 전주 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며 올가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찬 공기를 동반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더 강해져 내륙을 중심으로 전일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 3도, 절기 입동인 모레는 2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파주는 내일 영하 1도, 입동인 모레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공식 관측소 지점도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대관령도 내일 영하 4도, 모레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영하권 추위 속에 일부 내륙에는 첫 얼음이 관측되고 눈비가 내린 강원 산간에서는 도로 살얼음이나 빙판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끄럼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절기 입동인 목요일 절정에 달한 뒤 금요일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I'm Wolf Blitzer in Washington. You are watching on YTN. We are not going back. Make America great again. You are watching the U.S. elections coverage on YTN. 네, 제47대 대통령을 뽑는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주요 분석 기관과 언론사 등의 예측 모델은 마지막까지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대선 승리 확률이 거의 같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선 쪽집게 통계학자로 불리는 네이트 실버는 대선 당일인 5일 기준 해리스 후보의 승률을 50.015%, 트럼프는 49.985%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두 후보의 승률을 50대 50으로 봤던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5일 기준 예측에서 마지막 여론조사를 반영해 해리스의 승리 확률을 56%로 크게 높였고 트럼프는 43%로 낮췄습니다. 반면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예상한 승리 확률은 4일 기준으로 트럼프 54%, 해리스 46%였습니다. 네, 미국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냐, 트럼프의 귀환이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미국 대선 투표에 막이 올랐습니다.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두 후보의 마지막 메시지도 극과 극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선거운동을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 집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등 5곳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경합주 최다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Are we ready to do this? We're ready to get out the vote. We're ready to wi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으로 이어지는 대장정 유세를 벌였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을 지키고 해리스가 우위를 보인 경합주도 뺏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This will be our final moment, but the more exciting moment is going to begin. 해리스는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며 미국 미래의 낙관론을 폈고 트럼프는 민주당이 또 선거 부정을 저지를 거라며 압도적인 표결집을 호소했습니다. And we have the momentum because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y're going to say we may take an extra 12 days to determine.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during that 12 days? What do you think happens?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보이는 백악관 주변에는 2.5m짜리 철제 펜스가 쳐졌습니다. 여론조사는 마지막까지 혼전의 혼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해리스가 4승 2무 1패를 거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 이어 이번엔 트럼프가 정반대 결과를 얻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평균치에서는 해리스가 1%포인트가량 앞서지만 트럼프의 추격세를 감안하면 무의미한 격차라는 평가입니다. 대선 결과가 접전일수록 최종 승자 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못지않게 부통령 후보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월즈와 공화당 벤스는 둘 다 중서부 출신 백인 남성이지만 이 생애와 정치 성향은 전혀 다릅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는 6.25 참전용사의 아들입니다. 1964년생으로 고등학교 교사 겸 풋볼 코치를 맡아 팀을 주대회 우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2006년 미네소타에서 하원 의원에 출마해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당선되는 이변을 일으켰고 6선을 지낸 뒤 2018년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교사 시절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에 앞장섰고 정치권 진출 뒤에도 낙태권 옹호, 총기 규제, 학교 무상급식 등 진보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대선 때 트럼프와 벤스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부른 게 유행처럼 번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I just have to say it. You know it, you feel it.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는 그야말로 흑수저 출신입니다. 1984년 오하이오의 소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해병대로 이라크에 파병됐다 돌아와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고 2016년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는 백인 노동계층이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본인은 트럼프를 선동가라고 비난해왔습니다. 2022년 상원의원에 출마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로 전향했고 마침내 부통령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And what did he call us to do for our country? To fight. To fight for America. Even in his most perilous moment, we were on his mind.
미국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하며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승계합니다. 실권 없는 자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직무 승계나 대선 출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15명이나 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 기간 전례 없이 허위 정보가 범람했다고 미 사이버 당국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 젠 이스터리 국장은 대선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올해 대선에선 이전에 없을 정도로 많은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적대 국가들이 과거보다 더 큰 규모로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증폭하고 있다며 엄청난 양의 허위 정보에 노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면서 두 달째 1%대 둔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10% 넘는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2%대를 유지하다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1%대로 떨어졌습니다.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2% 상승해 두 달째 1%로 내려섰습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휘발유는 10.6%, 경유는 16.1% 떨어졌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1.2% 상승했는데 사과는 20%, 포도는 6.5% 하락하는 등 과일류 가격은 안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채소류 가격은 15.6% 오르며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가 각각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나 올랐습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달 물가는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채소류 등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는 계약 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4,000톤 공급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도 정부 비축 물량 2,000톤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 화물선에 대한 경유, 압축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연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채소값 상승과 함께 방울토마토 가격도 연일 강세입니다. 올여름 고온과 집중호우의 영향인데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채소 코너입니다. 완숙 토마토부터 대추 방울토마토까지 종류가 이처럼 다양한데 토마토를 마음 놓고 쇼핑카트에 담는 소비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좀 어떻다고 보세요? 요새는 조금 올라가지고 자주 못 사고 이렇게 조금 드물드물하게 사요. 음식하는데 이게 좀 꼭 필요한 적이라 오늘은 그냥 구매를 했는데 평상시 같았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방울토마토 소매 가격은 1kg에 16,000원대입니다. 1년 전보다 30%, 평년과 비교하면 무려 80% 넘게 올랐습니다. 대추 방울토마토 역시 평년보다 25% 높은 수준입니다. 9월 중순까지 계속된 폭염에 주산지인 충남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착과율이 저조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일반 토마토 소매 가격은 1kg에 8,300원대로 평년보다 높지만 만원을 넘어섰던 지난달보다는 값이 내렸습니다. 가격 부담에 식자재 납품업체 등이 토마토 수요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맥도날드나 서브웨이 등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토마토를 재료에서 빼거나 수량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달 하순부터는 영호남 지역에서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토마토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작황이 부진한 탓에 학년보다 높은 가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월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회복이 지연되면서 11월에도 전년보다는 출하량이 적어서 가격은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토마토 작황 회복을 위해 영양제를 할인 공급하고 병해충 피해 예방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커피값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원두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인스턴트 커피도 다음 주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손마다 들려있는 커피 음료. 식사 뒤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사무실로 복귀하는 게 어느덧 일상이 됐습니다. 한 먹고 나서 다시 또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도 약간의 기분 전환? 직장인들의 작은 피난처 커피. 한국소비자원에서 커피 전문점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5%가 커피 전문점의 음료가 비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얼마 정도를 적정 가격으로 느낄까? 뜨거운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500원, 2,600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은 대부분 10% 이상 차이가 있었고 일부 음료의 경우 1,000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가격은 계속 오름세입니다. 지난 8월 커피 메뉴의 가격을 올린 스타벅스는 이번 달 커피 외에 얼음 음료를 200원 올렸고 믹스커피 분야 점유율 1위 동서식품도 오는 15일부터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맥심과 카누와 같은 인스턴트 커피 가격도 평균 8.9% 인상됩니다. 국제 커피 원두의 가격이 지난 4년 3배가량 오른 상황에서 연소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인스턴트 커피까지 가격 인상 조짐을 보이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옛말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낸 남성이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SUV 차량이 차선을 넘더니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깜짝 놀라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남성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어색하게 걷고 말투도 어눌했는데 경찰이 음주 검사를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1시간 전에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대마 2.3g이 발견되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다만 이 남성은 사고를 낸 날에는 대마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추가 범행의 우려 그런 거 검토해서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8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하는 경우가 또 나오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강제할 수 없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고가 나기 전 약물운전 여부를 알기 어렵고 마약을 하고도 감형을 위해 신경안정제를 먹었다고 거짓말하더라도 검사를 거부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경우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운전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더라도 처벌 규정도 없고 강제 수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경안정제 복용 시 일정 시간 운전을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약물운전 단속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찰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로 강남의 유명 병원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장 부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청담동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 홈페이지입니다. 20년 가까이 이곳을 운영했던 50대 병원장 A씨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의원의 진료기록부상 투약 기록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식으로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게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영했던 의원 관계자 2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 기록을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6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의원 문을 닫았는데 현재는 강남의 다른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처방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의사나 치과 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다음 주 목요일인 14일에 치러집니다. 이 막바지 수험생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염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4일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일단 시험 하루 전날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이때 수험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본인의 선택 과목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장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됩니다.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응시 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워치,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은 모두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부정행위가 됩니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만 허용됩니다. 4교시 탐구 영역을 풀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사는 필수 과목으로 빼먹으면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어지는 사회, 과학탐구 시험에서는 첫 번째 선택 과목 시간에 두 번째 과목 시험지를 보기만 해도 부정행위입니다. 아침 8시 40분 국어부터 시작되는 수능 시험은 제2 외국어까지 모두 응시할 경우 오후 5시 45분에 종료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우리의 오랜 음식 문화와 함께하면서 한국인의 건강과 정체성을 지켜온 장 담그기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순표 기자입니다. 겨운에 띄운 메주를 솔로 털면서 장 담그기가 시작됩니다. 깨끗하게 턴 메주를 정성스럽게 옹기에 놓고 소금물을 붓습니다. 달걀이 뜰 정도가 장맛을 최고로 만드는 염분 농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추를 넣고 잡균을 없애기 위해 빨갛게 달군 참숯을 넣어줍니다. 메주를 띄우고 2달 보름을 보낸 뒤 음력정월이 장 만들기 최적의 시간입니다. 띄움에 한 달, 그다음에 이제 또 건말림에 한 달, 약 또 이제 씻어서 말리는데 한 15일 정도. 이런 메주래야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보존료도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맛을 내는 이런 이제 된장이 되는 거죠. 우리의 전통장은 한류바람을 타고 김치와 함께 세계 내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평가기구도 장은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장 담그기를 통해 가족과 사회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계승하는 동시에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장담극이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서 심사 결과로 등재 권고를 오늘 판정을 받았는데요.
심사 결과가 등재 권고를 받게 되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등재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학을 시작으로 재작년 탈춤에 이르기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 22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담그기가 23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최종 등재 여부는 다음 달 초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담팀을 꾸려 관련 의혹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내일자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 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 5부 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창원지검 수사팀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에도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2명을 창원지검에 보냈는데 이로써 명시사건 수사팀의 검사는 11명으로 통상 특별수사팀에 준하는 규모가 됐습니다. 공천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명 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김소연 변호사는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 씨라고 하는데 명 씨가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정도를 입증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달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별도의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대표 측이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재판을 공개하는 게 이 대표 지지자들을 위한 예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를 결단 내려주길 바랍니다. 1심 법원에도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연일 사법리스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2사건 모두 유죄가 선고될 거란 자신감이 깔린 거란 분석 속에 명태균 씨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전국 반전의 계기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형 확정 뒤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린 첫 선고인 만큼 비록 1심이라도 생중계로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에 대응하겠다며 새로운 당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사법 리스크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를 이 대표 망신 주기로 규정하고 검찰의 부당한 법리를 반박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는지. 민주당은 지난 9월에도 이 대표를 향한 정치검찰의 탄압을 막겠다며 비슷한 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음 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여론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가 야권 내 이재명 독주 체제를 흔들 만큼 파급력이 크진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피선거권 박탈령 여부에 따라 중도층 여론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 성남지원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포함해 5명을 상대로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 측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형사재판 결과가 늦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가 끝날 것이 우려돼 소송부터 제기했다며 청구액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네 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우영 씨는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답하고 대장동 대출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커피를 타준 검사는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라고 증언했습니다. 보증보험은 전세 사기를 당한 서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죠. 그런데 이 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부산에서는 임대인 한 명이 무자본 갭 투자로 190가구를 사들인 뒤 4년간 15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는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허그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정작 허그는 보증을 취소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나 거짓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이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허그를 상대로도 힘든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임대인한테도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허그로부터도 사기를 당한 케이스거든요. 국가가 보증하는 보증서를 믿은 선량한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억울하고. 피해자 신고로 약관을 심사한 공정위는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공기업을 상대로 시정 권고까지 하게 된 건 심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허그는 최근 국감에서 이 문제로 질타를 받자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허그는 이미 보증 취소를 한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이 되면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소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저희들 주장이 이제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오게 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 피해자분들에게 판결 확정 전에 이 보증 취소를 이제 다시 번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송으로 대응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사실 허그의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소송도 지금 패소하는 것도 항소하고 있고.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허그와 소송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5G 서비스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참여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일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5G 요금이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인지 예상 가입자 수는 축소하고 투자비는 부풀려 요금을 설계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페이스북 회원들의 종교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넘긴 메타가 2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운영회사 메타 플랫폼에 216억 2천여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조사 결과 메타는 과거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회원 약 98만 명의 민감 정보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약 4천 개 광고주가 회원들이 클릭한 페이지, 광고 등 이용 행태를 분석한 뒤 특정 종교나 동성애, 북한 이탈 주민 등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국 대선 투표 개시 직전에 도발을 감행하면서 존재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중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아침 7시 반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 일대에서 발사돼 400km가량을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데 일본 방위성은 최소 7발이 발사됐고 최고 고도는 100km를 기록했다고 관측했습니다. 세부 재원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그 평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기회가 있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9형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 본투표 개시를 6시간여 남겨두고 도발을 감행하면서 존재감을 극대화해 차기 미 대통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또 이틀 전 실시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한미일은 지난 3일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전략폭격기 B-1B가 참여한 가운데 올해 2번째 공중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미사일 도발 직전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며 핵무력 강화 노선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해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의 협상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북핵 현실론, 북핵을 인정하고 핵 동결로 가는 핵군 총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모든 위협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을 현지 시간 내일 논의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회는 상원에 북러 조약 비준안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북러 조약은 지난달 24일 하원의 비준 동의를 받았으며 상원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 러시아 내 비준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체결한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현재 러시아에 가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러시아 쿠르스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동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40여 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 중에 사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콜 몰아주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 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모빌리티 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 가맹택시가 일반 호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콜 차단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상국립공원에서 낚싯대 설치를 위해서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 보전을 위해서 오는 11일부터 갯바위 구멍 뚫기 등 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이며 제한 행위는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 오염시키는 행위, 또 전동 드릴 등을 소지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고를 위반해서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축구협회 감사를 벌여온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문체부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에서 가장 강조된 건 역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입니다. 지난달 중간 발표 때처럼 홍명보 클리스만 감독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축구 종합센터 건립 과정 문제가 추가됐습니다.
문체부 장관 승인 없이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하고 국고보조금 77억 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협의하지 않은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대표팀 지도자 42명의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고 징계자 100명에 대한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가 이를 근거로 정몽규 축구협회장 등에게 내린 조치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입니다. 여기엔 제명과 해임까지 포함합니다. 축구협회는 한 달 안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정몽규 회장이 버티는 상황에서 실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지금 현재 규정이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명보 현 감독 선임에 대한 조치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문체부는 재선임을 포함한 절차적 문제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는데 결국 축구협회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절차를 밟아 홍 감독을 또 선임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홍명보 감독과 체결한 계약은 축구협회가 그 계약을 유지하든지 변경하든지 취소하든지 모든 옵션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축구협회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축구협회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던 지난 7월 시작된 문체부 감사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징계와 관련 조치 요구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는데 또 다른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협회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밝히는 한편 보조금 환수나 제재 부과금에 대해선 너무 과도하다며 재심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출입기자단에 공지 문자를 보내 협회 입장은 내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야구대표팀 주전의 윤곽도 잡혀가는 가운데 4번 타자인 박동원과 문보경을 놓고 고민하고 있고 이 마무리는 집단체제가 유력합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대표팀 선수들이 내야 수비에 한창입니다. 번트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마무리 투수들이 번갈아 마운드에 오릅니다. 매 경기 단판 승부인 만큼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안 중요한 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이닝이든 전 상관없고 나가면 안 쫄고 열심히 던질 생각입니다. 세계 야구 랭킹 상위 12개 팀이 출전하는 프리미어 12에서 야구 대표팀의 목표는 최소 4강. 타이완에서 열리는 예선 라운드에서 6개 나라 가운데 2위 안에 들어야 일본에서 진행되는 슈퍼 라운드에 진출하는데 일본과 타이완, 쿠바 등 어느 팀도 만만히 볼 상대가 없습니다. 앞서 치른 쿠바와 평가전 2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확실한 주전을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4번 타자는 박동원과 문보경을 번갈아 투입하며 시험 중이고 포지션이 겹치는 내야 자원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일단 2루를 준비하고 있는데 외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또 나가서 잘 하려고 준비 잘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모은 마무리 투수는 일단 집단 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혜영과 박영현, 김태견 등을 상대와 경기 상황에 맞춰서 투입할 계획입니다. 타자 유행에 따라 가지고 타자의 어떤 나오는 각도 하고 우리 투수들이 나오는 볼 각도 하고 그걸 보고 기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 감독은 상무와의 국내 최종 평가전을 마친 뒤 타이완행 비행기에 오를 최종 엔트리 28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최정과 두산의 허경민 등이 자유계약 선수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최정과 허경민을 포함해 KT 엄상백과 LG 최원태, 롯데 김원중 등 FA 승인 선수 20명의 명단을 공시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내일부터 모든 구단과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각 팀은 다른 구단의 FA를 최대 2명까지 영입할 수 있습니다. 두산의 허경민은 팀에 남으면 3년 동안 20억을 받는 기존 옵션을 포기하고 FA 시장에 나왔고 이미 최정과 계약 조건에 합의한 SSG는 내일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두산 출신인 오재원의 강압으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선수들이 사회봉사 80시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두산의 외야수 김인태와 내야수 박계범, 투수 이승진 등 8명의 선수에 대해 심의한 결과 자체 규약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배구 대한항공이 외국인 선수가 모두 빠진 가운데 정한용의 트리플 크라운 활약을 앞세워 KB 손해보험을 꺾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천 홈경기에서 요스바니가 부상으로 RF가 컨디션 난조로 뛰지 못했지만 정한용이 후위 공격 5개와 블로킹 3개, 서브에이스 4개 등을 포함해 26득점을 올리며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여자부 현대건설은 외국인 선수 없이 나선 페퍼저축은행을 3대1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리며 역시 2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추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 대관령 영하 4도 등 일부 내륙부와 산간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11도에 머물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서해안에만 새벽 한때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관측되겠고 강원 산간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철원 영하 2도, 대전 3도, 안동 2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낮아지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11도, 대전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절기 입동이 모레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밤 9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